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정부 실패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이제 시장 실패를 교정하려고 정부가 간섭을 했지만 그 믿었던 정부마저도 효율적 자원 배분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상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두시고, 마찬가지로 시험에서의 포인트는 이 정부 실패의 원인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정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이 두 문자로 정리를 할 테니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 내 파견비 제곱이다. 이렇게. 제곱이라는 의미는 B와 관련된 정부 실패 요인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제곱이다. 이렇게. 이 정자는 정부 실패라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내자가 있어요. 이거 내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자가 있는데 파생적인 외부 효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자가 권력의 편제라고 얘기를 해요. 권력의 편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은 분배적인 불평등이다. 이렇게 권력의 편제가 분배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B자는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하나는 X 비효율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의 절연이다. 이 절연이라는 의미가 좀 너무 딱딱하죠. 이게 이제 그냥 분리된다, 아니면은 뭐 괴리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집행을 할 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이제 비용을 치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을 이제 편익이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보는 사람과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부 실패를 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여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하나는 미시적인 절연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거시적인 절연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일단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아까 시장 실패에서 원인부터 제가 두 문자로 정리를 했던 것처럼 정부 실패도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은 2번에 정부 실패 원인이라고 되어 있고 1번 반괄호에서 내부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부성은 간략하게 정리하세요. 내부성에다가 사익 추구라고 적어줍니다. 사익 추구한다. 원래 모든 정부 조직은 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면, 그러면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부성,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익 추구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그 정부 대응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민영화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영화를 한다. 이따가 암기하는 요령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둡니다. 다음이 2번 반괄호에서 비용과 편익의 절연이라고 나왔어요. 자, 1번 동그라미 체크하시죠. 정부가 행하는 정책의 비용과 편익은 서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 따로, 편익을 누리는 사람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렇게 되면은 정부 실패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거기 4번 동그라미 체크하세요. 절연의 유형이라고 나오죠. 거시적 절연이라는 현상이 있고 미시적 절연이라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A번에서 미시적 절연 있잖아요. 그거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제 미시적 절연이라고 한다. 국민 다수가 비용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일부 소수가 그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는 현상을 미시적 절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시적이고 거시적이고 요거 암기를 하실 때 뒤에 거를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소수가라는 표현, 소수가 혜택을 누린다 라고 하면은 미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로 거시적인 절연이 있어요. 이거는 일부 소수가 해당 정책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든가 비용을 치른다든가 라고 한다면, 다수, 국민 대다수가 그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린다라고 하면 거시적 절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소수 이러면 미시죠. 다수 이러면 거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점은 뭐냐면은, 이런 절연 현상이 왜 정부 실패를 야기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둘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니은번 있죠. A번에서 기역번하고 니은번이 있는데 니은번 체크하시죠. 거기서 조직화된 소수 집단은 정부를 포획할 요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조직화된 소수 집단이라는 건 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 혜택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부한테 로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혜택을 우리 조직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조직들은 어떤 손해, 그러니까 이 정책으로 인해서 편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금지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정부가 거기에 대한 로비에 넘어가게 되면은 정부가 포획되어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다음이 B번 양가로에서 거시적 절연이라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소수가 비용을 부담하고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케이스인데, 비용을 부담하는 조직화된 소수 밑줄 쭉 치시죠. 그럼 얘네 얘기하겠네. 그렇잖아요. 얘네가 똑같은 논리예요. 정부한테 로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만 비용을 이렇게 치르게 만듭니까? 손해를 보게 만듭니까? 좀 완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부한테 로비를 가할 수 있는 거죠. 그 로비에 정부가 넘어가서 포획되면은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 규제 같은 것들이 이 거시적 절연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특정 기업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그 기업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를 껴안게 되니까 정부한테 로비를 가해가지고 요걸 좀 완화시켜 달라고 로비할 요인이 얼마든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부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절연들 있잖아요. 미시적 절연이나 거시적 절연, 여기에 대해서 정부 대응 방식, 여기에다가 민영화 이렇게 적어둡니다. 이제 이게 왜 암기를 그냥 해야 되냐면은, 행정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뭐 민영화만이 정부 대응 방식이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서 맨 위에 5번 동그라미에서 제임스 큐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라는 게 나왔어요. 별표하세요. 선생님이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임스 큐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을 여기에다가 왜 넣어놨냐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했었던 비용과 편익의 절연 현상 있잖아요. 이게 동일하게 제임스 큐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에서도 언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집중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 분산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일부 소수 집단한테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부 소수에게. 분산된다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에게 분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도 이게 집중되는 케이스가 있고 분산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손해,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 자체가 일부 소수에게 집중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다수 국민한테 분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중정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대중정치 상황이라는 거는 정책으로 인한 손해 자체도 국민 대다수가 고르게 분담을 하고 그로 인한 편익도 국민 대다수가 고르게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대중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 자체를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A번에서 D급번 체크하세요. 그 예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음란물 규제 체크하시고요. 예시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낙태 규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별 규제 체크하시죠.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는 거. 그리고 차량 10부제 요거 체크하시죠. 요것도 한 번 나왔어요. 다음에 고객정치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고객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 자체가 일부 소수 집단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비용 자체는 분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 B번 양가로에서 둘째 줄에 미시적 절연 발생 밑줄 치세요. 선생님이랑 아까 요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미시적 절연. 그러니까 미시적 절연의 의미가 뭐랑 같은 거예요? 고객 정치 상황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로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예시가 B번에서 리을번 체크하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뉘앙스 자체가 요거랑 관련이 깊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두시냐면은 주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인허가. 이렇게 적어둡니다. 특정 집단한테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주는 거,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C번 양가로를 보면은 C번 양가로 같은 경우에 기업가적인 정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특정 소수 집단이 다 껴안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한 편익은 국민 전체가 고르게 누리는 상황이 기업가 정치 상황이 돼요.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가 정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거시적 절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시적 절연이에요. 그러하니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선 당연히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서 미음번 체크하시죠. 미음번. 주로 기업가적 정치 상황이 예시로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환경오염 규제예요. 환경오염 규제 체크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오랜 지인 중에서 10년 지기 지인이죠. 그러니까 아는 동생인데 그 약사, 그러니까 약학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학부로 다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시험 봐가지고 약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약국을 오픈하자마자 그 상비약을 갖다가 편의점에서 판매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 친구가 분노를 하는 거지. 형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래요. 그래서 형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기업가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그 태호한테 피해가 간 케이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번 양가로 같은 경우에는 이익 집단 정치 상황이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네, 정치 상황이라고 해요. 얘네는 그 소수, 그러니까 편익을 누리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특정 소수 집단에 국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집단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 이런 걸 갖다가 이익 집단 정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서 D급번 체크하겠습니다. 규제 정책의 가시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손해도 특정 소수 집단에게 딱 픽스가 되고 편익도 특정 소수 집단에게 딱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단이 첨예하게 다투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잘 드러난다는 거죠. 갈등 자체가 표면화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자, 리을번 체크하세요. 정부가 어느 한편의 이익 집단에 포획될 가능성이 낮다 체크하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아주 어렵게 나올 때 이 표현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은 기업가 정치 상황이라든가 고객 정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포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얘네도 포획 가능성이 있을 것 같잖아요, 느낌상으로는. 근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두 집단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서 정부 조직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획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135페이지에서 오른쪽 날개 문제. 윌슨이 주장한 규제정치 모형에서 비용은 좁게 집중이 된다,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은? 그럼 답이 뭐예요? 기업가 정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134페이지 왼쪽 날개 문제. 정부 실패의 요인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B번에 사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내부성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내 파견비 제곱 이렇게 푸는 거야. 풀 때. 자, 그 다음에 D번 체크하시죠. 파생적인 외부 효과. G번 권력의 편제. H번의 X 비효율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형태도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 돼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거. 정부 내 파견비 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게 자체를 묻는 경우도 있다. 136페이지. 거기 미음번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의학 분업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노사 분쟁 규제라든가 한약 분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약 분쟁이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건데, 한약을 갖다가 약사들이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했던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왼쪽 날개 문제 한번 볼게요.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중에서 기업가적인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번 보시면 맞는 건데,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소수 집중. 그다음 B번 체크하시죠. 환경오염 규제, 자동차 안전 규제, 위해 물품 규제 등이 좋은 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잘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일본 차량 중에서 급발진 사고 좀 많이 났었던 차량이 뭐였지? 렉서스였나? 네, 그게 이제 급발진 사고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갖다가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체크하시죠.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측은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빠진다. 요거 제가 수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135페이지 잠깐만 돌아올게요. 오른쪽 날개에서 참고 박스 있죠, 여러분? 참고 박스에서 아주 어렵게 낼 때 이런 표현을 발생하는데 패턴이에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비용이든지 간에 편익이든지 간에 집중되는 케이스가 있고 이게 분산되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집중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때는 정부 포획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분산되는 케이스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현상이 발생하느냐 집단 행동에 딜레마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게 시험의 패턴이에요. 근데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거는 그런 거죠. 뭐 나 대신에 누가 하겠지 싶어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 이걸 갖다가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한테 야 1,000만 원을 너희 혼자서 다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기업 자체는 기분이 확 나빠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갖다가 모든 전 국민이 고르게 조금씩 분담한다. 고르게 라고 하면은 들고 일어날 공산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케이스든 비용이든 아니면 편익이든 집중이 되면은 정부 포획이 발생한다라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단 어떤 상황은 예외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익 집단 정치 상황은 예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익 집단은 예외다. 요거는 예외라고 정리를 해두십니다. 서로 첨예하게 감시를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과 편익의 절연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표에 있는 거니까 지울게요. 그 밑에 3번 방가로에서 파생적인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1번 동그라미에다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죠.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하지만 사회 현상은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혹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생적인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4번 동그라미에서 예시 있죠. 자, 거기에서 첫째 줄 밑줄 쭉 칩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했으나 부동산 투기가 유발이 되는 경우 등 밑줄 쭉 치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이 4번 방가로에서 권력의 편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파생적 외부 효과에서 정부 대응 이렇게 적어두세요. 파생적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 대응.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면 두 문자 말씀드릴 겁니다. 파, 보, 규 이렇게 정리하세요. 파, 보, 규. 요 파자는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뜻. 그럼 여기 보하고 규는 뭐예요? 정부의 대응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자가 뭐냐면은 보조금 삭감.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파보규. 반드시 외웁니다. 파보규. 자, 4번 방가로에서 권력의 편제라고 되어 있어요. 분배적인 불평등이라고 적어놨는데 1번 동그라미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인 주체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거예요. 공권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조금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상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권력의 편지로 인한 분배적인 불평등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번 방가로에다가 이제 정부 대응이라고 적는데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권민규 이렇게 적어둡니다. 권민규, 하보규, 권민규. 권자는 권력의 편제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민자하고 규자가 정부 대응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민자가 민영화, 그럼 규자가 규제 완화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은요, 요 3총사가 있어요. 파보규, 권민규. 일단 요거를 먼저 외우시는 거예요.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상태에서 5번 방가로에서 X 비효율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이벤슈타인 체크하세요. 뭐 비효율, 비용 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 동그라미 체크하시죠. 재화나 서비스를 최소 생산비를 초과해서 공급한다. 자, 최소 생산비를 초과한다. 밑줄 치세요. 이 X비효율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선생님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낭비다. 이 분필을 갖다가 아끼면은 100원을 가지고 한 개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뭐 200원에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 현상이라고 하고 이를 X 비효율성이라고 라이벤슈타인이라는 학자가 명명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 비효율성이라는 개념은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라고 했을 때 라이벤슈타인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정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생산할 때 독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전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독점자의 위치에 있다 보면은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태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물건을 조금 더 비싸게 생산해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X 비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좋지 않은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실패의 원인을 갖다가 요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게 일반적인데 이 뒤에 거 있죠. 이 프로세스. 요것도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정부 대응 방식이라고 X 비효율성에다가 적어두시고 이렇게 적어둡니다. 중요해요. X 민보규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X 민보규. 그러니까 X 비효율성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민자가 당연히 민영화가 되겠죠. 여기 보자는 보조금 삭감, 규자는 규제 완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암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137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 맨 위에 보시면 3번에 파생적인 외부 효과라고 되어 있죠. 거기 그 줄 끝에 제목의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파보규라고 되어 있죠. 파보규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4번에 권력의 편제라고 되어 있는데 권민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권민규 체크하시고 X 비효율성은 X 민보규 여기다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은 그냥 딱 민영화 하나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부성 같은 경우에도 민영화,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의 절연도 민영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X 민보규, 그 다음에 파보규, 권민규 이렇게 세 개를 중심으로 외우시고 그 외는 다 민영화더라 그렇게 지금 보는 거지. (137페이지에서) 오른쪽 날개 상단의 문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선지 한번 보면요. X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야기된다. 자, 한번 보시죠. 정분의 파곤비 제곱이라고 했었고 여기에 X 비효율성이 들어가잖아요. 얘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부 실패를 일으키는 거예요. 답이에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서 울프가 주장한 정부 실패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 표시하세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즘에 시험에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선생님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배운 거라고 해봐야 뭐 요 정도가 전부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펼쳐서 배웠던 거죠. 이거를 자, 이 울프라는 학자가 또 자기 나름의 그 견해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왜 실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다 뭐라고 적어두시냐면은 울프의 비시장 실패론이라고 적어둡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비시장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뜻이 정부예요. 울프라는 학자는 시장 실패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이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정부 실패 현상을 설명을 한 학자예요. 비시장 실패론. 근데 이제 울프의 비시장 실패론의 요지는 뭐냐면 요점은 뭐냐? 골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부 실패라는 것은 내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입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정부 실패라는 현상 자체가 정부 조직, 즉 행정부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울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현상을 관찰을 해보니까 정부 잘못만은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정치인도 잘못하는 면이 있고 시민사회 내에 시민들도 잘못하는 면이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입체적인 현상이다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프라는 사람은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공급 측면이라는 게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서비스를 생산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수요 측면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시민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정치인도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럼 울프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 실패라는 것은 입체적인 현상이다.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든 게 다 작동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를 잡은 상황에서 간단하게 리딩만 하시면 돼요. 지금 1번 방가로에서 행정 수요가 팽창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주의 사회가 진전이 되면서 정부한테 예를 들면 바라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정부가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방가로에서 정치인의 높은 시간 할인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사실은 시간 할인율이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다른 단어로 치환을 하면은 일종의 조급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네요. 조급함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높은 시간 할인율이 적용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급함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치환을 해둡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익을 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재선에 포커스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선에 염두를 두고서는 정부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하자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부가 쓸데없는 돈 쓰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번에서 이제 공급 측면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부 관료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독점자의 위치에 있다든가 2번 방가로에서 성과 측정의 모호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잖아요. 공익을 추구하죠. 근데 공익이라는 표현 자체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거 대단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익을 달성했는지 여부 자체를 측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게 된다. 3번 방가로의 생산기술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주관적이고 성과 측정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뭘로 해야 될지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생산기술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4번 방가로에서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울프라는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정부 조직 내에서 한 번 생긴 조직은 목표를 바꿔가면서 계속 생존해 나가는 현상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계속 경상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138페이지 왼쪽 날개 문제 한번 볼게요. 시장 실패 및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머지 선지는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시장 실패 원인과 정부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울프의 비시장 실패론과 같은 얘기처럼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도 발생하지만 정부 자체에 내재된 문제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오른쪽에 있는 보충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나중에 정책학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됐습니다. 139페이지 한번 보시죠. 정부와 시민사회. 많은 부분을 이제 총론이 거의 다 맞춰가죠.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그 정부와 시민사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섹션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가 참고예요. 참고 표시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 행정 전통적인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행정을 수행했었다, 국가 관리를 했었다라는 관점이라면 현대 행정으로 넘어올수록 시민사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코로나 현상 같은 경우에도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사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부터는 모두가 협력하면서 국정관리를 하는 사회가 되는 바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촉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섹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여 그 밑에 1번의 시민사회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체크할게요. 2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그래서 정부 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 역할이 강조되고 3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시민의식이 성숙이 되고 참여 욕구가 증대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파트너십에다가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편안하세요. 그리고 제가 행정이론에서 거버넌스라는 개념 제시했었잖아요. 그렇죠? 거버넌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가 혼자서 국정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렇죠. 시민사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 간의 협치 체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참여가 되게 중요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이다. 자, 4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자, 거기 정부 중심의 통치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두시냐면요.
거버먼트라고 적어두세요. 거버먼트. 거버먼트. 정부가 혼자서 국정 관리하는 거 거버먼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해만 했으면 돼. 이해만 했으면 돼. 자, 그리고 거기 2번에서 현대적인 요거 넘어가기 전에 6번 방가로 체크. 이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조직들은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거기 단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 치세요. 시민사회가 정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거기 2번에서 이제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라고 있는데 2번 방가로에서 NGO 체크하시죠. 이 시민사회 있잖아요. 시민사회가 이렇게 있어요. 뭐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내에는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조직들이 있을 테고, 뭐 예를 들면은 시민단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이익집단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 개개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NGO라는 것은 이 시민단체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민단체라는 것은 NGO라는 것도 있고 NPO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이따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정부 기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시민단체가 있죠. 그런 것들도 요거 NGO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일들 많이 하죠. 그런 것들. 뭐 유니셰프 이런 것들도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자, 2번 네모에서 시민 참여의 역할과 한계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우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순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시민사회의 어떤 참여가 촉진이 될수록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여에다 체크하시면 되죠. 그럼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자, 2번 방가로하고 3번 방가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때 순응을 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행도 빨리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방가로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로컬 날리지라는 표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 시험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주민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다. 이런 것들을 국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정부 입장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댐을 하나 건설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댐 건설을 하려고 하면은 그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그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지역 답사를 하잖아요, 반드시. 그렇죠. 우리가 이대로 설계한 대로 지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하죠. 그럼 현장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대표, 주민 중에 한 명,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전문가들이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국정관리에 도움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40페이지. 한계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보면 1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든 사람의 견해를 다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증대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시민사회 내에서 어떤 시민들, 이 시민들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시험의 관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게 시험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인트를 하나 잡아두세요. 보통 이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이 NGO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모든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사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의 관점이죠. 시민단체 혹은 시민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다. 어디에 비해서? 정부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방가로 체크를 해둘까요? 대표성 및 공정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견해를 참 골고루 수렴한다면 참 좋겠지만, 국정관리를 할 때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목소리가 큰 사람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5번 방가로 체크할까요? 자율성 확보의 문제다. 재정상의 독립성 결여 밑줄 치세요. 그 유니셰프라든가 아니면은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시민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긴 받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충분치는 않은 편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의 독립성 결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시민단체에다가 기부, 후원금, 지원 이런 거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왼쪽 날개, 문제. 비정부 조직, 이제 시민단체의 한 유형이 NGO라고 했어요. NGO의 참여를 통한 국가개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선지 보시면 신국정관리, 이거 뉴거버넌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버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국정관리 거버넌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거버넌스의 등장은 NGO의 국정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거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얘네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거잖아요. 틀린 겁니다. 답이에요. 그 밑에 3번 네모에서 NGO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비정부 기구라고 표현을 하고, 자, 카테고리만 잡으세요. 카테고리만. NGO는 시민단체의 카테고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정부 기구에 대한 이런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러한 각종 시민단체가 등장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이. 그래서 1번 방가로 체크하시죠. 이런 것들은 다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공공재 이론이다. 기존의 정부가 공급하던 공공재를 이제 공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났을 때 시민사회가 이를 공급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2번 방가로하고 3번 방가로가 나왔는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해두고 갈게요. 그러니까 2번 방가로하고 3번 방가로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과거에 몇 번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 실패 이론이라고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영리기업이라는 포인트가 딱 중요해요. 영리기업. 그 계약 실패 이론에다가 시민단체는 왜 등장한다? 민간 사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실패 이론이에요. 그리고 3번 방가로에서 소비자 통제론이라고 나왔어요. 그 3번 방가로 같은 경우 이거는 거기 선지에서 국가 권력을 감시한다는 표현 있죠? 거기다 밑줄 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시민단체다라고 표현하는 게 소비자 통제론이다. 4번 방가로에서 기업가 이론이라고 나왔는데 1번 동그라미 체크할게요. 그래서 정부와 NGO라는 것은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처럼 상호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정부하고 의사협회와의 어떤 갈등 관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 방가로에서 다원화 이론이다. 이거는 이제 NGO 부분이라는 것은 정부보다 사회 서비스 생산에서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현상 같은 거. 자, 141페이지에서 맨 위에 비정부기구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시민단체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민단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세 가지로 보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는데 기본적으로 비정부성을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정부성을 띈다라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강제성이 없다. 결정의 강제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비영리성. 기본적으로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성이다. 이 자율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생적인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뭐 시민단체를 정부가 이렇게 명령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조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옛날 시험 문제 한 문제에 나왔던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민단체는 이런 세 가지 특성을 띠는 게 일반적이에요. 모두 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NGO라든가 MPO라든가 두 조직은 모두 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있긴 있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은. 그런데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어떤 한 개념에 더 초점을 두느냐 여기서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은 비정부성을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NGO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시험에서는. 그다음에 비영리성을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MPO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3번에 정부와 NGO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대체적인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가 굉장히 무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갖다가 비영리 단체가 담당하는 경우를 대체적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완적인 관계는 포인트만 잡을게요. 집합제의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까지 밑줄 쭉 치겠습니다. 여기서 집합제라는 표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서비스, 시민단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보완적 관계. 대립적인 관계다. 어떠한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서는 서로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은 긴장 상태에다 체크하시고, 4번 방가로에서는 의존적인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라는 조직은 일반적으로는 돈이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정부가 시민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정말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민단체는 그 정부라는 조직에 종속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의존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종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속된다. 자, 141페이지에서 오른쪽 날개. 오늘날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제의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자,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밑줄 쭉 치시죠.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대체적인 관계를 뭐라고 바꾸는 게 좋아요?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다. 그게 됐으면은 그 밑에 4번에 살라몬이라는 사람이 NGO 실패 모형, 시민 실패 모형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참고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살라몬이라는 사람이 시민단체가 이제 다양한 시민단체가 국가 관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자, 1번 방가로에서 박애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번역이 별로 좋지 않게 시험에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적절하게 좀 번역을 바꿔봤어요. 시민단체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박애적이라는 표현을. 그러면은 박애적인 불충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가 없다. 밑줄 쭉 쳐둡니다. 돈이 충분치가 않아. 그 얘기. 그다음 박애적인 배타주의라는 거는 돈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가 없으니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배타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3번 방가로에서 박애적인 온정주의라고 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은 직권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시민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시민단체 내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 구성원들 간의 권력관계가 굉장히 클 때, 그리고 그 한두 명이 이 시민단체라는 조직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막 좌지우지할 때 그런 시민 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4번 방가로에서 박애적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거기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게 전문성이 부족해서 시민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5번에서 이제 기타, 1번 방가로에서 NGO하고 MPO가 나왔지 않습니까? 3번 동그라미 체크하세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2번 방가로에서 시민단체 운영을 위한 재원이라고 나왔는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거기서는 3번 동그라미 체크하세요. 시민단체 지원제도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고 2000년에 A번 체크하시고, 우리나라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통해서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간단하게 보셨으면 돼요. 그리고 왼쪽 날개에서 참고 박스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체크를 해둘게요. 참고 삼아서.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그 영역 자체를 1섹터와 2섹터하고 3섹터로 구분을 했을 때 정부 조직만 있는 것을 1섹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냥 민간 기업만 있는 영역을 2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3섹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둘까요? 3섹터. 그러니까 민간 영역이지만 비영리를 추구한다면 이것도 3섹터야.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영역에 있지만 영리를 추구한다면 이것도 3섹터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3섹터가 된다. 143페이지 넘어가시죠. 이 섹션 3에서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요건 지우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소셜 캐피탈, 사회자본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그냥 신뢰관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하네요. 신뢰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어떤 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해당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다 잠궈 놓잖아요. 아주 작은 소규모 마을에 가면은 그렇지 않고 문을 이렇게 열어두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마을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에 믿고 있는 이런 신뢰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회자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과 개인 간에 혹은 집단 내 혹은 국가 내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사회자본의 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 거기 1번 네모에서 사회자본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거기 1번에 부르디에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방가로 체크해 두세요. 사회자본이라고 했을 때 그 정의는 거기에 이제 나와 있고
언급이 되는 학자가 시험에서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이 학자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르디에라는 학자도 있어요. 프랑스의 이제 사회학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푸트넘이라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등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3명의 학자는 모두 사회자본 연구를 한 적이 있는 학자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잡아둡니다. 그래서 부르디에의 정의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남 사이죠. 그러니까 남남 사이에서 면대면으로 장기간, 비교적 장기간 만나면서 형성이 되는 신뢰 혹은 뭐 호혜적인 규범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총체적인 것들을 다 사회자본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특정 개인을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현상 자체가 단기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렵겠죠. 비교적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면대면으로 서로 간에 만나면서 형성이 되는 신뢰관계인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거기 2번 방가로에서 상호 신뢰, 믿음, 서로 돕는 규범, 협력적인 네트워크, 적극적 참여까지 밑줄 쭉 쳐둡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재 국가에서는 이 사회자본이라는 게 참 형성되기가 힘들다라고 접근을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 간의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상호작용하는 현상 자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그런 국가에서 나타나기 힘들다. 거기 3번째 줄에 푸트넘 혹은 퍼트넘 동그라미 합니다. 사회자본에 있어서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을 강조한다. 서로 돕는 규범이다.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3번 방가로에서 국력이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자본이라는 게 뭐 형성이 됐다. 어떤 특정 지역 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거버넌스가 촉진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서로 간에 믿고 있으니까 협력이 잘 된다는 거지. 뭐 그런 식의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경쟁력이 제고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갖다가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귀찮아서 원래는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냥 나서는 거죠. 예. 내가 귀찮지만 내가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라는 것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지역에 사회자본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그거는 측정을 해봐야 돼요. 측정을. 그래서 학자마다 다양한 변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표를 개발을 해서 이러한 지표를 충족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형성 여부를 보는 겁니다. 자, 그 2번 네모에서 사회자본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번에서 둘째 줄 끝에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한다. 줄 쭉 치시고. 자, 2번에서 신뢰는 사용할수록 증가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한다. 밑줄 쭉 쳐두겠습니다. 무튼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줄에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요거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두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물건을 줬어. 뭐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줬어. 그러니까 나중에 줘도 된다는 거예요. 꼭 지금 준 거를 뭐 한 일주일 내에 갚아라 뭐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조금 나중에 줘도 된다. 3번에서 둘째 줄에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속성을 지닌다. 거기에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예요.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속성을 지닌다.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어. 그러면 이 신뢰관계라는 것은 저 혼자만 갖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번에서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켓, 이 살벌한 곳에서는 뭐 사과 하나가 1,000원이다 이러면은 1,000원 냈으면 사과 하나만 딱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등가물의 교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6번 체크하시죠.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 및 활동에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독재국가 같은 경우에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활발하게 자율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줄로부터 둘째 줄까지만 밑줄 쭉 쳐둘게요. 거래 비용 감소한다. 조직의 혁신을 유도한다. 자체적인 사회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우리 사이에선 서로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룰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3번 네모에서 사회자본의 한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2번이에요. 2번에다 체크하셔야 돼요. 폐쇄적 연고를 지닌 네트워크가 존재할 때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밑줄 쭉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3명이 있어요. 이 3명들끼리는 견고하게 신뢰의 망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3명을 뺀 다른 사람들이 타자가 이 관계망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반대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폐쇄성이 짙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체크하시죠. 집단 간에 야 우리 조직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호혜적인 규범을 신뢰를 바탕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강제할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은 사회자본 쪽은 외우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앞으로 해서 사회자본 공부하실 때 뭐 이런 정도는 외워야 될 거예요. 학자가 뭐 부르디에니 뭐 부트너미니 뭐 후쿠야마니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신뢰의 망이라는 게 사회자본이다. 이거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믿고 있는 관계다. 그래서 강사들끼리 어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조직에서 이제 뭐 강의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행정법 우리 이재준 선생님 계시고 저 있고 뭐 정원상 선생님 계시고 지금 이렇죠. 네, 이런 건데 이 3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결속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같은 팀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뭐 공무원 강좌를 오픈한다 라고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좀 믿고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강의를 할 때도 협력하기가 좀 용이하고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죠. 애초에 꾸준히 오래 알고 지내온 사람이니까. 자, 거기 오른쪽 날개에서 문제 한번 볼게요.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선지 보시면 사회자본은 사용할수록 점차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3번은 틀렸고, 예를 들어서 4번 선지 같은 거 한번 볼게요. 후쿠야마는 국가의 복지 수준과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 수준이 결정한다라고 보았다. 신뢰 수준 동그라미 할까요? 거기서 말하는 이 신뢰 수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그냥 사회자본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 밑에 문제 한번 보면요.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선지 보시면 사회자본은 경제발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현상들 많이 발생시키죠. 긍정적인 현상들.
그래서 국가 발전 같은 거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자, 144페이지. 거기 왼쪽 날개에서 보시면은 푸트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푸트넘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거기 보시면 제가 사회자본과 관련된 학자는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푸트넘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역사회 발전 요인으로 강조하는 요인은 2번 사회자본이 되는 거예요. 2번 정답.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보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 표시는 하겠습니다. 자, 1번 방가로 1번에서 푸트넘 동그라미 하시죠.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자본이 지방정부의, 자, 띄어쓰기 표시할 거야. 지방정부의 제도적인,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겠죠? 네,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도적인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라고 주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푸트넘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연구를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쪼개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북부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있다는 거죠. 남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 지역은 사회자본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지표를 보니까. 이쪽은 그렇지가 않다. 그랬을 때 똑같은 제도를 여기다 적용을 하더라도 성과 차이가 발생하더라. 즉 사회자본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제도적인 성과가 좋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사회자본이 있으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후쿠야마 체크하시죠. 동그라미 하고. 국가의 복지 수준과 경쟁력은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 수준이 결정한다라고 보았다. 아까 했던 선지죠. 그래서 후쿠야마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후쿠야마라는 사람도 여기 사회자본을 주장한 학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선지가 딱 한 번 나온 선지에 해당이 돼요. 한번 보면요. 세계은행 동그라미 하세요. 세계은행은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자본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은행이라는 조직 자체를 어디서 한번 들었었죠? 좋은 거버넌스에서 한번 배웠었어요. 좋은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제 세계은행이라는 게 개도국에다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 너희가 좋은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면 돈 빌려줄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구하면서도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 빌려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사회자본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당 국가 자체가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돈 빌려주는데 참고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4번 체크할까요? 사회자본은 개인, 집단, 지역 공동체, 국가 등 상이한 수준에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점이 뭐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분석의 단위가 이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자본을 측정을 할 때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저하고 저기 앉아있는 소희하고 요 앞에 있는 친구하고 우리 간에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정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간의 신뢰 수준이 어떤가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석의 단위가 다양하다. 자, 5번에서 체크하시고 사회자본의 특징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밑줄 쭉 쳐두겠습니다. 그것도 2019년도인가 그때 소방관부 시험에서 한 번 나왔던 선지예요.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유리가 물론 그냥 도로 확 던지면 한 번에 다 부셔지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균열이 좀 생겼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만히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금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 깨진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내에 있는 아주 작은 부패 현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함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가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서가지고 깨진 아주 작은 빈틈이라는 것도 치료하려고 스스로 노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논리는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6번에서는 시험이 한 문제 그렇게 나왔던 건데 팩스톤이라는 사람이 둘째 줄에 나왔어요. 동그라미 하세요. 선생님이 아까 그 사회자본은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공유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게 10문제가 나오면 9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요 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적재로 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자본이라는 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넷째 줄에서 베이비시터 얘기 나오죠. 그 뒤에서부터 밑줄 쭉 치겠습니다. 베이비시터 대신에 자기 친구에게 자신의 아기를 돌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팩스톤이라는 사람은 인맥 있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회자본 같은 거, 인맥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이 가진 사적인 재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인맥이 재산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자, 됐고요. 자, 제가 여기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풀지 않았던 문제가 있길래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도, 나머지 진도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나가면 될 것 같고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날개 상단의 문제 한번 볼까요? 신제도주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 선지 한번 보시면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구제도주의는 정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신제도주의는 동태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합리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이 되는데 거래비용 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공공선택론 계열 이론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A번은 맞고 B번에 보시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도로서 문화를 대단히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간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시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B번 틀렸다. C번 역사적인 신제도주의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적인 맥락을 강조한다. 어찌됐건 역사적인 신제도주의도 제도가 현상을 결정짓는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번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날개 77페이지에서 상단에 문제 한번 볼게요. 요 문제는 참고 표시하세요. 다음 중 신제도주의가에서 논의하는 제도의 구성 요소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신제도주의에서 언급하는 제도라는 것은 대단히 폭이 넓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비공식적인 거, 공식적인 거 다 포괄하는데 일부 굉장히 큰 커다란 거시적인 변수는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인종이나 계급 같은 거, 그와 더불어서 자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원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문제 보시면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번 선지 볼게요.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한 공식적인 정부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도만 제도다 지금 이렇게 보는 관점이잖아요. 이게 틀린 거죠. 이거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공식적인 거 하고 여기 비공식적인 거 하고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78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신제도주의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 선지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론적 총체주의를 사용한다. 총체주의를 뭐라고 바꿔야 돼요? 개체주의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는 제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어떤 결과물로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제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 포인트로 하나 봤으면 되고. 자, 81페이지 문제는 제가 풀어드렸던 것 같고 83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거기에서 오른쪽 날개 상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찰 간부 시험에서 이렇게 한 두어 번 나오고 끝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은 레짐 이론에 대한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번 친밀성이 강한 소규모 지역사회 밑줄 쭉 치세요. 나타나는 유형인데 행위 주체 간 갈등이나 마찰이 적고 서로 협력적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생존 능력이 강한이에요. 밑줄 쭉 치고 별표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스톤의 레짐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스톤의 레짐 유형 같은 경우에는 레짐의 유형을 구분할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생존 능력이라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니은번 한번 볼게요.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하는 단기적 목표 밑줄 쭉 치시고요. 올림픽 게임 밑줄 치겠습니다. 과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레짐이다. 도구적 레짐이 되겠죠? 바로 체크하시고. 디귿번 굳건한 사회적인 결속체와 협력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합의를 특징으로 하는 레짐으로서 이들 레짐은 현상 유지와 정치적 교섭이다. 현상 유지와 정치적 교섭 밑줄 쭉 치시죠.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을 하실 때 기읍과 디귿은 개념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어떤 면에 차이가 있다? 생존 능력이 언급된 것은 기읍번이고 디귿번은 언급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있는 네모 박스에서 기읍번은 스톤이 구분한 유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유지 레짐이 나와야 되고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인 레짐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최근 문제이긴 한데 7급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한 거예요. 보면은 스톤이 제시한 레짐 중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A씨가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땡땡산 제모습 찾기 사업의 전체적인 구상은 시가지가 바라보이는 향교, 전통숲 등의 공간에는 꽃피는 나무와 늘 푸른 나무를 적절히 심어서 변화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고 재해 위험이 있는 골짜기는 정비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자, 정주 환경 개선한다. 밑줄 쭉 치세요. 재해로부터 안전한 살림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톤이 구분한 레짐에서 이 개발 레짐이 있잖아요. 개발 레짐이 있고 중상층 진보 레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특정 지역을 뭔가 바꾸고 개선하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개발 레짐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대규모의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에 반해서 중산층 진보 레짐 같은 경우에는 요 레짐에 비해서는 소규모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게 정주환경 개선 정도다. 개선을 위해서 형성되는 어떤 지방정부 수준의 거버넌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84페이지. 이스턴이 정치체제 모형에서 주장하는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자, 여기 이제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물론 후기 행태주의와도 관련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체제 이론에서도 언급이 되잖아요. 샤칸스키하고 더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체제 이론에서 체제의 안정과 균형을 투입, 산출,
전환 이런 것들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산출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번이 정답이 된다.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배분하게 되니까 이게 산출과 같다. 이렇게. 그리고 85페이지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줬던 것 같은데 맞죠? 86페이지 요 왼쪽 날개에 있는 문제도 선생님이 모두 풀었죠. 맞아요. 다 오른쪽에 있는 날개도 문제를 다 풀었고 88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요 왼쪽 날개에 있는 문제 안 풀었던 것 같은데 맞죠? 자, 왼쪽 날개 상단 문제 보겠습니다. 공공선택론적 접근법의 과정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답인 게 3번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 자체는 참고 표시할게요. 요즘에는 이제 안 나오는 선제예요. 시민은 공공재 공급과 그 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인 의욕을 보인다. 다소 수동적인 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뭐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 때 어떤 가게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맛이 없어요. 그럼 맛이 없으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주인한테 막 따지고 그럽니까? 다시는 안 가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켓 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긴 해요. 근데 괜히 내가 막 주인한테 이래서 맛이 없네 저래서 맛이 없네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행정학의 접근법 중에서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 설명에 가장 가까운 접근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각종 정치행정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자, 그 결과 이들의 연구는 자, 거기에 체크하셔야 돼요. 사례 연구다. 일종의 사례 연구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점에서 발생론적 설명이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해당 정책이나 제도의 기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났는지, 발생했는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생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되고 사례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3번 선, 4번 선지에서 역사적 접근법이 된다. 오른쪽 날개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했던 것 같고 넘어갈게요. 이 왼쪽 날개에 있는 문제에서 요거 안 했지? 안 했나? 일단 한번 볼게요. 왼쪽 날개 문제. 다음 중 현상학적 접근 방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행동이 아니라 행태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현상학은 행위가 아니라 뭐 연구한다 했어요? 행태가 아니라 행위죠. 예, 그래서 3번에 틀렸다. 자, 그 91페이지 문제는 선생님이 다뤄줬던 것 같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다 해준 것 같습니다. 됐어요. 쭉쭉 넘어가서 선생님이 또 안 해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어디예요? 109페이지. 109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오른쪽 날개 문제를 선생님이 안 풀었다고 체크를 해놨네요. 한번 볼게요. 합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선지 보면 사이먼의 절차적인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적합한 행동이라는 것은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내용적 합리성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선지에서 오탈자가 하나가 있어요. 디징의 기술적인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뭐라고 고쳐야 될까? 좋아요. 인과관계라고 고칩니다. 선생님이 쓸게요. 요거를 이렇게 고쳐둡니다.
110페이지 왼쪽 날개 문제 한번 볼게요. 사이먼의 절차적인 합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선지 한번 보시면 절차적인 합리성은 행동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한 절차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여러 가지 한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 인간의 인지 능력과 여러 가지 한계까지 밑줄 쭉 칩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그렇죠?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한된 정보를 가졌다는 거니까 요거 하에서 최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정 중심의 어떤 합리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OX 풀었던 것처럼. 천천히 적으시죠. 안 지우고 있을 테니까. 나머지는 선생님이 이제 다 푼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진도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144페이지까지 오늘 수업으로서 이제 정리를 다 했고, 그 전에 있던 날개에 있던 문제들도 다 풀었고 뭐 OX도 다 풀어가면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면은 그냥 총론이 끝날 겁니다. 그렇죠? 총론이 이제 무리 없이 끝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주 차주에는 제가 총론과 관련해 가지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는 총론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정책학을 이어서 쭉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